각 알고리즘의 원리를 알아야 얘의 표현력을 어떻게 이제 제어할 것인가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결정 트리는 아까 그 챗GPT한테 우리가 물어봤던 것처럼 설명이 가능한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근데 이제 왜 설명이 가능한가는 이거를 이제 보시면 자명한데 얘가 약간 찌부기가 돼 있어가지고 이 그 그림을 그냥 적당하게 잘 보이게 가로 세로 값을 할 텐데 이거는 이제 본인의 화면의 해상도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가로 값, 세로 값을 그냥 적당하게 그냥 보기 좋게 하시면 돼요. 내가 보기 좋으면 그냥 맞는 거니까 저는 뭐 10을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10 해보면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이제 그 뭐 피처 네임즈를 이제 X1하고 이제 X3을 이제 선택을 했다는 거랑 그리고 이제 필드 트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해가지고 이제 과독성을 좀 이제 높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상태로 조금 분석이 이제 그 이걸 이제 보면서 상이 드릴 만한 이제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정 트리는 무조건 그 요 루트 뿌리는 있습니다. 이 뿌리는 이제 무조건 있고 이 뿌리에서 지금 x3 2.6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작거나 같은 걸 나눴잖아요. 요게 이제 그 if else문에 대응하는 거예요. if. 그래서 이제 예 아니요 이렇게 이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요 상자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총 지금 보시면 4개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 4개의 정보가 이제 어떤 것인지 같이 이제 확인해 보면서 분석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서 이제 잘 안 보이니까요. 그 4개의 요인을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해봤고 또 이제 준비된 설명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결정 트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해 반복적으로 분기를 수행하는 모델로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적합합니다. 각 노드에서 하나의 특성을 선택해 분기 지점의 값을 결정함으로써 형성된 결정 트리를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결정 트리는 크게 두 종류의 노드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분기 노드로 정보 이득이 최대가 되는 특성을 선택하여 해당 값에 따라 데이터를 나눕니다. 분기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 노드는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기 노드에서는 분기 지점, 손실값, 속한 샘플의 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실 계산은 주어진 목표값과 예측값을 기반으로 합니다. 분류에서는 각 클래스의 도수를 기반으로 가장 빈도 높은 클래스를 예측값으로 사용하고 회귀에서는 노드에 속한 샘플들의 목표값 평균을 사용합니다. 이 예측값들은 손실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분기는 손실이 0이 될 때까지 계속되며 이를 통해 순수 노드가 형성됩니다. 손실이 0인 경우 더 이상 분기가 필요 없는 이파리 노드가 되고 이는 알고리즘의 설정에 따라 순수 노드가 아닌 경우에도 이파리 노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의 예측은 루트 노드에서 출발해 적절한 이파리 노드에 도달할 때 결정됩니다. 데이터 포인트는 결정 트리를 따라 이동하면서 각 분기점에서 어느 쪽으로 나뉠지 결정되며 최종 도착한 이파리 노드의 예측값이 결과값으로 제공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결정 트리는 데이터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예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읽었는데 제 목소리는 나와. 그래서 요새 그 제가 요거 이제 그 실험 중인데 요거 이제 틀어놓으면 우리 아들이 응? 이게 나와요. 이게 아빠 목소리 이러는데 내가 안 읽었는데. 근데 이제 요 정보를 이제 하나하나씩 맞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이제 볼까요? 여기 보시면 X3을 2.6으로 나눴는데 이 두 번째 진위가 지금 현재 이제 그 결정 트리에서 선택한 손실 지표예요.
근데 요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이제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불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현재 이 노드의 대상이 되는 샘플의 개수가 112개입니다.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왜 이게 112개냐면 그 아이리스가 150개인데 거기에 그 75%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훈련 데이터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112일 거예요. 뭐 반올림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 112개고 그러면 요 value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0번, 1번, 2번이 몇 개씩 들어왔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참 stratify를 안 해가지고 요 그 값들이 좀 이제 편향이 있네요. 그냥 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x3을 2.6에서 왜 나눴을까요? 그거를 시각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요 밑에서 이제 x3 2.6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x3이 요 y축이잖아요. 그러면 2.6이면 요렇게 쪼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아래쪽은 x3이 2.6보다 작은 영역이 되는 거고 위쪽은 x3이 2.6보다 큰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거 왜 쪼갰을까요? 여기서 쪼개면 y 제로들을 싹 분리해낼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 처음에 if else 으로 만들었던 첫날 첫의 그 기억 나시죠? 제가 요즘 쪼갰거든요. 근데 결정 트리의 if else 문이 첫 번째 여기서 싹 쪼갠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완전히 그 순수해지겠죠. 그러면 얘는 손실이 빵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잡으면은 나머지는 그냥 술술 풀립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죠. 이 2.6보다 작거나 같은 yes로 가면 진위가 빵 나와요. 그러면 이게 손실이 0이란 뜻이고 손실이 0이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왜 그런가 보면은 샘플이 37개가 있는데 0번이 37개고 1번이나 2번은 빵개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순수 노드라고 부릅니다. 불순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분류에서 순수해진 거죠. 다른 게 섞인 게 없어. 그러면 이 풀스을 더 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이제 끝나서 얘가 이파리가 됩니다. 근데 그 보시면 색상이 진하죠. 그 색상이 진할수록 순도가 좋은 거예요. 근데 색상이 왜 다를까요? 지금은 유형에 따라서 색상이 임의로 부여가 돼요. 그래서 0번이 진하면 얘가 주황색 계열로 표시가 되는 것 같고 얘는 1번에 1번의 색상이 초록색인 것 같고 얘는 2번의 색상이 보라색 계열인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되게 진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얘네들은 거의 순수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요거 티끌 하나 섞여 있어. 1번. 근데 이 결정 트리는 절대 포기를 안 해요. 언제까지나 계속 쪼개서 무조건 순수해야 될 때까지 계속 쪼개 나갑니다. 얘는 얘도 40하고 오거든요. 그러면 얘도 거의 순수한데 티끌 잡티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포기 안 해요. 얘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그 왼쪽에나 몇 개만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끝났고 그러면 이 두 번째가 희끄무리하죠. 왜 희끄무리할까요? 34, 41이라서 희끄무리하고 그래서 이제 희끄무리한데 그래서 X3을 4.75에서 나눠봤대요. 이제 이게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기억하기 좀 힘드니까.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은 근데 그 직선이 아니고 그 축에 직교하는 방식이라서 그 PLT 이제 그 H 라인즈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호리존탈 라인을 이제 그리겠습니다. 이게 그
y축에 직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y 값은 2.6이 처음 이제 시작이 되고 x민하고 이제 xmax는 이 그래프를 이제 요쪽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릴지인데 음, 한 4부터 8 정도까지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x민 이제 4.0 하고 8.0 하고 이렇게 이제 그려볼까요? 아, 여기 왜 자동화 상표 안 되는데 괄호가 빠졌군요. 점선으로 그려볼까? 라인 스타일. 먼저 처음에 이제 여기 그려졌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가 어디서 쪼개졌냐면 4.75에서 쪼개졌죠. 그럼 요거는 이제 똑같네. x3이니까 요거는 4.75에서 쪼갰는데 왠지는 보면 알겠죠. 4.75에서 왜 쪼갰는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쪼갰네요. 그러면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웬만큼 구분하잖아요. 근데 이 잡티가 하나 있어. 그리고 이제 요거 잡아야 되는 거야, 결정 트리가. 그래서 이제 저 잡티를 잡기 위해서 얘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걔가 누구냐면 이거예요. 이 4.75에서 쪼개서 내려갔는데 아 순수한가? 거의 순수할 뻔했는데 잡티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얘 하나 잡자고 다시 쪼갭니다. 근데 이번에는 얘를 잡아야 되니까 x1 4.95에서 쪼개요. 왜 그럴까요? 이 초록색하고 빨간색을 구분하기 위해서 X3에서 구분하는 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엔 이렇게 쪼개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는 그렇게 쪼갠 걸로 보이고 그래서 X1을 이제 선택한 거죠. 얼마 4.95 오케이. 근데 4.95를 이제 했는데 얘는 버티컬 라인즈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직 방향이니까 이제 XY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X가 4.95고 Y 민이랑 Y 맥스는 이전에 2.6, 4.75 요 구간이어야 돼요. 2.6하고 Y 맥스가 4.75.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쪼갭니다. 그러면 여기는 순수해지잖아. 빨간색. 그죠? 근데 여기가 여기가 불순해지죠. 그죠? 그 결정 트리의 결과랑 맞춰 볼까요? 이 정도면 이제 납득되시죠? 그러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잡티가 하나 있었어. 얘를 잡다가 4.5에서 쪼갰어. 그래갖고 얘가 28로 순수해졌잖아요. 근데 여기가 11이 되면서 불순해져서 희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손실이 다시 높아졌어. 그래갖고 얘를 잡다가 한 번 더 쪼개. 근데 X3 3.9에서 쪼개서 결국은 1하고 1을 분리를 해내. 3.9가 어디쯤일지 짐작이 되시나요? 요 정도겠지. 딱요 3.9 여기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쪼개. 근데 이걸 보면서 야, 이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결정티를 했다 멍충아 이렇게 쪼개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은 이 두 번 스텝을 안 가도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이렇게 쪼개는 건 선형 모형이에요. 이거는 직선이고 얘는 직선으로 안 부르죠. 얘네는 그 축 방향에 직교하는 거지 얘는 직선이 아니잖아요. 얘는 x나 y라고 부르지 얘는 직선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직선은
그 기울기와 절편이 있어야 되는데 기울기가 빵 되면 그 직선이 아니잖아. 그죠?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정트리는 이제 if 했으면 이진 if 했으면 계속 이제 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대신에 영역은 언제까지나 쪼개져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3.9에서 쪼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다시 이제 H 라인즈 이렇게 해서 y 이제 3.9로 마무리를 하고 x미는 4.0인데 x max는 이제 그 이때까지 그 탐색했던 경로가 있으니까 요거는 그 4.95에서 멈춰야 되겠죠? 라인 스타일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딱 쪼개겠죠. 그래서 이러면 드디어 순수하다. 그래서 순수하다 이렇게 하고 끝나겠죠. 이게 결정 트리의 방식입니다. 이거는 그 100마디 말을 드리는 것보다 요걸 한번 해보면 확 납득이 돼요. 어쨌든 이제 제가 드린 설명은 다 이거를 반영한 것이지만 이제 이걸 한번 해보셔야 납득이 됩니다. 나머지는 반복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고 언제까지나 끝까지 추적해서 어쨌든 지 무조건 쪼개야 된다. 예. 그래서 이 결정 트리는 무조건 최적화 점수 100점을 보장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과소적합의 이슈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100점을 보장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일반화 성능인데요. 왜 그런가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영역. 예를 들어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여기에 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결정 트리는 얘를 뭐라고 판정할까요? 초록색으로 판정하겠죠. 왜? 초록색 영역이니까 초록색으로 판정하게 되는데 공감하시나요? 대체로 빨간색이 우회적인 영역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요 셀프 하나 때문에 이게 쪼개지면서 이게 초록색이 먹어버려. 약간 바둑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수를 하나 딱 뒀는데 그게 완전히 그 약간 쐐기 같은 뭐 이런 수 있잖아요. 그냥 신의 한 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영역이 이제 먹힌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일반화 성능의 저하의 기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죠. 이게 이제 과적합의 이제 원인일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치들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뭐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대강 된 거니까 좀 멈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일반화 성능 이제 그 달성할 수 있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랑 싱크를 좀 맞춰 보겠습니다. 106페이지부터 싱크를 맞춰 보겠습니다. 결정 트리가 예, 아니요 질문을 이어나가면서 학습하는데 이게 이제 if else 문이다. 라고 이제 제가 비유를 이제 드렸고 그리고 이제 교재에서는 뭐 그냥 이제 스무고개 비유를 이제 했어요. 날개가 있나요? 뭐 날 수 있나요? 뭐 이렇게 했고 뭐 비슷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107페이지에서 결정 트리가 이제 정답에 가장 빨리 도달하는 예 아니요를 if 했으면 이제 만든다. 라고 이제 되어 있고 뭐 그거 이제 그런 점들이고요. 넘겨보겠습니다. 108페이지와 109페이지에서 주요 부분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교재에서는 그림 2-23번에서 이렇게 반달이 겹쳐진 패턴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는 선형 모형이 안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선형 모형을 시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패턴들은 비선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선형 모형이 기본적으로 못하는 패턴이에요. 근데 이런 결정 트리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 2-25번을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쪼개죠. 그리고 나서는 각각이 이렇게 쪼개 나가죠. 근데 이거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미 다 공감하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언제까지 하느냐? 소개해드린 순수 노드가 될 때까지 무조건 진행한다. 이런 점들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다 이제 살펴본 내용들이고 싱크만 맞춰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110페이지 결정 트리의 복잡도 혹은 모형의 표현력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트리를 순수 노드가 될 때까지 진행하면 모델이 매우 복잡해지고 그러면 과적합의 위험이 올라가는데 모두 순수 노드가 되는 것을 무조건 보장합니다. 따라서 결정 트리는 그냥 내두면 훈련 점수 100점 보장입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과소적합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형 모형하고는 원리도 다르고 고민해야 되는 방향이 다릅니다.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상치 하나에 민감해요. 이거는 이제 직접 보셔서 공감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트리 생성을 중간에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잡티 몇 개 때문에 분기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루트 노드가 0층이고 1층, 2층인데 우리 아이리스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면 웬만하면 지금 2층에서 사실상 게임 끝이죠. 거의 대부분 끝났는데 이 잡티 몇 개 잡자고 막 엄청 많이 더 한 서너 개 더 내려갔거든요. 그거를 아야 그만 이렇게 중단시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고서 얘는 그 아무리 그 특성의 개수가 많아도 결정 트리를 언제나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한 번에 딱 한 특성만 무조건 상대하기 때문에 그 특성이 100개라도 항상 결정 트리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분석이 굉장히 용이해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 이거는 지금 잡팀 몇개 잡자고 내려갔으니까 야 그만해라. 그래서 우리가 깊이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제한해 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위쪽에 올라가서 디시전 트리가 있는데 이 디시전 트리가 이밸류에이트 모델을 하고 나서 그 최대 깊이가 얼마가 되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최대 깊이가 지금 6이나 되는데 우리가 보면 그 6이나 가는 거는 거의 2 이상은 잡티 잡느라고 그런 거니까 그거가 과적합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지금 그나마 과적합이 조금 적긴 한데 그래서 이 맥스 뎁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무제한인데 이 맥스 뎁스를 2로 강력하게 이제 제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맥스 뎁스는 표현력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죠. 뎁스가 깊으면 깊을수록 표현력이 이제 증가하는데 표현력이 너무 깊으면 과적합 위험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뎁스를 제한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 점수를 많이 희생했습니다. 근데 이 일반화 성능을 보면 최대 깊이 2인데도 테스트 점수를 희생을 안 했거든요.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러면 이걸 보면 최대 깊이 2에서 웬만한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잡티 몇 개를 막 끝까지 쫓아가서 장전하고 대부분의 깊이가 필요했던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결정 틀리는 짐작할 필요가 없고 직접 눈으로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보스턴하고 캔서,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랬었구나. 그러면 보스턴 지금 최대 깊이가 무제한인데 이 최대 깊이를 한번 봐보죠. 그러면 이제 아이리스 트리 말고 보스턴 트리라고 하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그죠? 최대 깊이가 20이나 됩니다. 20 내외예요. 근데 나는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도 계실 거예요. 이 내외인데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시험 점수가 매번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랜덤 스프린트 꽂았는데 왜 그럴까? 이게 결정 트리 자체의 무작위성이 좀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무작위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 같은데 대단히 깊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 결과를 보면 얘는 잡티를 장전하고 깊이를 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일단 이제 한번 눈으로 볼까요? 그래서 이제 저 플라트리 이후에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제 보스턴 데이터로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플랫 트리 보스턴 트리인데 이 보스턴 트리를 일단 다 그려보면 한 번은 보셔야 되겠죠. 한참 걸립니다, 이거. 그렇죠. 그죠? 이거는 한 홍면에서 보기가 좀 힘들겠죠.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플라트리를 하실 때 이 그래프 자체에서 깊이 제한 설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훈련된 틀인데 그래프는 몇 단계까지만 그려봐. 이게 내가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설정할 수 있거든요. 한 3단계 정도 설정해 볼까요? 그래서 이제 플라트리의 맥스 뎁스를 3으로 설정하면은 이제 조금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잘 안 보이니까 PLT 피겨즈를 이게 늘려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폰트를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폰트를 늘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건 뭐 이게 그 눈대중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서 그러면 이제 폰트 사이즈를 한 9 정도로 늘려보겠습니다. 이제 와글와글한 이런 느낌이고 12 좀 퍼뜨려야 되겠네. 20 20에 10으로 가자. 오케이. 이 정도면 조금 볼만하고요. 확대해서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피처 네임즈는 이제 보스턴 이제 피처 네임즈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이제 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분석하셨던 거, 분석했던 거랑 이제 몇 가지 이제 다른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면, 요 지금은 요 그 손실 자체를 보면 스퀘어드 에러죠. 그게 이제 MSE 민 스퀘어드 에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스턴 데이터의 그 출력 값은 회귀 출력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밸류들 자체도 그 이 현재 노드에서의 예측 값인데 이 현재 노드에서 예측 값은 이 현재 노드의 샘플들의 평균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보셨던 이제 유형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그 루트 노드에서 처음에 이제 뭘로 쪼갰나 보니까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룸으로 쪼갰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룸으로 쪼개가지고 이제 일단 얘 아니오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려가 나고 나서 두 번째는 LSTAT라거나 로월 스테러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 의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하층민의 비율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하층민을 얘기하는 걸까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밸류를 이제 또 쪼개는데 이 스퀘어드 에러가 지금 78인데 이쪽에서 내려가면서 이제 스퀘어드 에러가 하나는 39로 낮아졌고요. 하나는 오히려 80으로 올랐어요. 그죠? 그러면 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낮춰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이 모든 어떤 모형들의 근거인데 어떤 경우에는 낮아졌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뭘 기준으로 쪼개느냐 이런 점들이 조금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얘기도 이제 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제 좀 내려가 보면 지금 맥스뎁스 3 정도 내려가면 이제 샘플들이 이제 그 분류들이 막 나뉘면서 이제 보이는데 이제 룸이 여기저기서 여러 번 보이죠. 크라임도 여기저기서 여러 번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상위에서 거듭 보이는 특성들은 중요한 속성의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여기 소수모드 하나 있네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세 번째 층에서 스퀘어 에러가 딱 나오고 샘플이 딱 하나 나오고 이게 회기는 이 순수 모드가 되게 훨씬 어려워요. 왜냐면 샘플이 딱 하나 있어야 순수 모드가 되거든요. 정말 이렇게 딱 하나를 이렇게 쪼개낸 거예요. 그래서 회기일수록 결정 트리는 이제 과적합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좀 유의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좋은 소식은 그래서 그 네가 말한 대로 맥스뎁스를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과적합 계산하면 얘가 또 가망이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 맞습니다. 네, 해보자. 그러면 이제 그 그리드 서치를 막 지금 끌고 나오실 계획이라면 그 잠시 참아 주시고요. 왜냐면 얘는 그리드 서치를 그 안 끌고 나와도 될 만큼 간단한 튜닝이에요. 왜냐면 이게 최대 깊이가 20일인데 왜 이거 다 해보자. 1부터 20일까지 그렇게 해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진 탐색 스타일로 반씩 쪼개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반 딱 해보고 과적합이 오르는지 보는 거예요. 안 올라. 그럼 또 반 까보는 거예요. 그러면 5 되겠죠. 근데 걔가 너무 안 좋아. 그럼 5랑 10 사이에 뭐겠죠? 그럼 뭐 한 뭐 7이나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진 탐색 스타일로 그냥 몇 번 수동으로 해도 충분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막 굳이 그리드 서치까지 돌입할 만한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어쨌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맥스뎁스가 무제한인 경우에 최대 깊이가 얼마고 그때 성능이 얼마인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그 튜닝을 한답시고 맥스뎁스를 30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전혀 의미가 없겠죠. 이런 거예요. 그 뭐 약간 그 아침 옛날에 아침 드라마 같은데 막 재벌집 나오는데 막 재벌집네 엄마가 얘가 뭐 용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버릇이 나빠요 뭐 이랬는데 그 아버지가 한 달에 1,000만 원만 써.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원래 용돈이 500만 원이었어요. 그게 제한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일단 해보고 그 최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느껴보고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어디서 출발할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딱 반을 까보면 돼요. 10 이렇게. 이제 스무고개가 딱 이런 느낌이죠. 딱 10 하면 그러면 맥스뎁스 10을 해서 부정값 개선이 됐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됐어요. 조금 됐고 근데 훈련 점수를 희생을 거의 안 했어요. 한 이제 여전히 굉장히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맥스뎁스 10도 너무 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아직 여전히 잠재력이 있어요. 그래서 5 딱 깔 수 있는 그런 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5로 이제 딱 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확실히 5로 하니까 훈련 점수가 확 내려오죠. 표현력을 이제 많이 희생했는데 이게 안 쫓아오고 이게 왜 내가 많이 내려왔는데 너 왜 안 올라오냐 그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운 결과죠. 그래서 이거는 그 결정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그리드 설치까지 도입할 필요는 없고 지금 같은 스타일로 그냥 수동으로 한두 번 해보면 웬만하면 범위가 나와요. 근데 범위가 나왔는데 실망스럽죠. 그게 조금 문제입니다. 뭐야 기대 컸는데 아까 뭐 그 표 형식의 데이터에서는 딥러닝을 지속적으로 능가하는 표 형식의 끝판왕이라고 했는데 전혀 느낄 수가 없네. 아직 그러네요. 그죠?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단 110페이지, 111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이제 방금 전에 수행했던 맥스뎁스의 제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보시면 이미 우리가 했던 얘기입니다. 112페이지에서 그래프 시각화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왜 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상자에 있는 값들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싱크만 맞추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몇 가지 내용은 좀 다시 돌아와서 볼 예정인데 지금 당장은 12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벌써 마무리를 해버리려고요. 그죠? 왜냐면 선형 모형의 그 논의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선형 알고리즘 자체 논의가 어려웠던 게 아니고 그 선형 알고리즘 자체를 뭐 관찰하고 평가하고 뭐 이게 뭐 차원 공학을 뭐 특성 공학을 뭐 시도하고 뭐 전처리를 수행하고 전처리에 그러니까 들어가면 뭐 파이프라인을 도입하고 교차 검증하고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다 한 거예요. 했으니까 알고리즘만 딱 보면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근데 보시면 여기서 그 조금 잘 읽으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 교재에서는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이 매개 변수가 우리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 설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냥 알고리즘의 설정.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결정 트리는 선형 모형과 같은 가중치와 편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매개 변수가 그거인가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대단히 헷갈리니까 그거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설정이 지금 맥스뎁스를 이제 하나 봤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그 다음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맥스 리프 노즈 282의 최대 개수를 제한하는 방법. 민 샘플즈 리프. 그러니까 이게 그 잡티가 몇 개 정도면 이건 잡티로 간주하자 이런 건데 네. 그런 거는 이거는 저는 권장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가능한데 뭐냐면 이 파일을 막 이렇게 솎아내는 이런 건데 그냥 깊이를 제한하면 웬만하면 간접적으로 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을 막 하나씩 이렇게 솎아내는 이런 느낌은 그렇게 이제 그 할 만한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을 같이 공감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공감이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결정 트리가 이전에 소개한 다른 알고리즘보다 나은 점 시각화가 가능하다. 시각화가 가능해서 설명 가능하고 분석 가능한데요. 그래서 그 만약에 병원에서 딥러닝은 도입을 못해도 결정 트리를 도입 못한다고 그러면 안 돼. 왜냐면 if else 딱 나오거든요. 저 if else문은 우리가 직접 이제 직접 쓰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보기에도 오, 그치. 내가 보기에도 이 정도면 종양으로 분류해야 돼. 이런 거를 오, 결정 트리가 어떻게 알았을까? 신기하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데이터 스케일의 구애를 안 받기 때문에 그 전처리에서 스케일링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잖아요. 그런 거를 결정 트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한 번에 한 촉씩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 축이 동시다발적으로 고려가 되는 게 아니라서 자기네들끼리만 단위가 같으면 돼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단위가 섞여 있는 건 그건 오류죠, 오류. 데이터에. 그건 데이터가 오류고. 그래서 그 자기네들끼리만 서로 이제 그 하기 때문에 전혀 그 스케일링을 할 필요 없어요. 그럼 하면 어떻게 되는데? 상관없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고. 근데 마지막 이게 가장 치명적이죠. 주요 단점은 과대적합 개선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요한 단점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이제 구두로 이제 보긴 했지만 그리고 뭐 준비된 내용도 있으니까 결정 트리는 주로 최대 깊이를 제한하여 모델의 복잡성을 규제합니다. 이는 과적합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추가적으로 이파리 노드의 최소 표본수를 설정하거나 이파리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도 과적합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주로 최대 깊이를 제한하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달성됩니다. 이파리 노드 설정은 보다 세부적인 규제 방식에 속합니다. 결정 트리의 또 다른 장점은 시각화가 가능하여 분석이 용이하고 기계 학습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설명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또한 결정 트리는 각 특성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므로 다른 알고리즘에 비하여 데이터의 사전 처리 요구가 적습니다. 이는 선형 모델이나 신경망과 대비되는 특징으로 사용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결정 트리의 가장 큰 단점은 과적합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훈련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특정 표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작은 데이터 변화에도 모델이 과적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 깊이를 제한하는 것 외에도 과적합을 완전히 제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특성 값이 예측 시 새로운 범위로 확장될 때 모델이 이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해 예측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봤던 내용인데 뭐 그 준비는 되어 있고 또 이제 또 이제 저도 이제 좀 들어보고 평가 좀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 뭐그 막 이제 실컷 소개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90년대 그래서
90년대에 조합학습이 결정트리의 이제 구원 투수고 이 양상부를 통해서 결정트리가 이제 본연의 가치를 이제 달성하고 있고 요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한다 이런 점입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 마지막 시간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